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EBS 뉴스에선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놓고 올해로 창립 140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의 청사진을 들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근 각종 국제지표에서 큰 성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정말 대표적인 사학인데 네. 연세대학교가 올해로 벌써 140주년 맞았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소회부터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연세대학교가 벌써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진리와 자유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연세는 1885년 언더우드, 알렌, 에비슨 같은 선교사분들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연세 동문들은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앞장섰고 윤동주 선생님 같은 훌륭한 문학가와 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또 최근에 한강동문의 노벨문학상 수상 같은 이런 역사적인 성과도 이어져 왔는데 이건 연세인의 큰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기뻐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40주년을 맞이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연세의 빛 140년을 넘어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축제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세 구성원 모두가 더 큰 고난과 책임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인파워링 연세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40년을 넘어서 미래로 예. 정말 이 뜻깊은 시기에 임기를 시작하셔서 4년 임기 가운데 첫 해 넘기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하셨습니까? 취임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가지 성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QS 대학 평가에서 연세대학교가 세계 50위에 오른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순위 자체보다 연구력을 보여주는 FWCI라는 중요한 지표나 글로벌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융합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항공우주, 현대문화와 같은 이런 전략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아의 지원을 받아서 오는 10월에 AI 혁신연구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국내 최초로 송도 캠퍼스에 도입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아르파-H 사업도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윤재 동문께서 학교 제안에 깊이 공감하시고 K컬처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100억이라는 큰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현대문화예술연구원을 열 수 있었고 이런 성과들이 가능했던 건 결국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부자 발굴뿐 아니라 소액 기부를 위해서
발전위원회와 함께 행정 조직도 보강하고 기부 문화를 퍼뜨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연세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헌신과 든든한 동문들의 지원이 함께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굵직한 성취가 참 많았네요. 네. 총장님께서는 의료계 리더로서도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기 중에 또 우리 사회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인한 굉장히 극심한 혼란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 사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한국 의료계는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잘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의정 갈등으로 그 신뢰가 무너져서 앞으로 건전한 의료 제도를 회복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과 의료계가 원하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바로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겠죠. 응급이나 중증 환자가 위급한 순간에 경험 많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의사에게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훌륭한 의사를 길러낼지, 또 효율적인 응급 필수 의료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의사는 기계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좋은 의사가 되려면 긴 수련 과정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생각하면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줄이고 또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러면 의사도 환자도 일정 부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대표적인 공약이 대학 정책입니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런데 이 수도권 사립대 대표하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이 정책 어떻게 보셨는지요? 교육은 흔히 백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긴 안목에서 국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해야 국가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방 대학을 살리고 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인데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최근 기사에 대학당 약 900억 정도 되는 큰 재원을 지방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고등교육 전체 예산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입시 문화 개선은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들을 키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4, 5년간 우수한 성과를 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는 형평성, 수월성을 함께 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월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야 국립대, 사립대 구분을 떠나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또 우수한 연구와 교육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유수 대학들과도 경쟁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부와 대학이 장기간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학들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대학들의 경쟁 무대는 더 이상 국내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계 대학 간의 경쟁은 결국은 인재 경쟁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고등교육의 본연의 역할인 우수인재 양성을 제대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은 가감히 늘리고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립대학들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은 창의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인데 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연구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수진을 모시고 또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있고 기부 문화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현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세계적 석학을 모시기도 좀 힘들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우수한 사립대학에 지원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문제도 보다 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산학 공동 연구, 지식 재산 수입, 기부 문화 활성화 같은 이런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져서 결국 세계적인 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재정 확보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또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도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AI, 양자, 바이오, 기후에너지 이런 큰 분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인데 대학 자체 예산만으로는 거의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분야에는 정부의 강력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에 뛰어난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을 선택하게 하고 또 결국 그 성과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강국과 초혁신 산업을 이끄는 토대가 되어서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국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서 한국 대학 전체가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수월성을 중심에 둔 큰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도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항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학들과 깊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150주년 그리고 2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가 진리와 자유로 인류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세상의 틀을 깨는 도전으로 영향력을 나누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넥스트 노벨 프로젝트, 비욘드 하버드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제2, 제3의 노벨상이 연세대학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학은 이제 교육기관을 넘어서 국가 미래를 결정할 핵심 자산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세계와 어깨를 겨루는 도전과 혁신으로 앞으로의 100년도 더 뜻깊은 역사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